외로운 산 고산. 고산이란 호처럼 그는 외로움을 이곳에서 달랬다. 그가 사랑했고 그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섬 보길도다. 조선 중기의 최고의 정치가 시가문학의 거장.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 고산의 일생을 놓고 보면 파란만장했다는 거 이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가 조정을 떠날 때 머무른 곳이자 여생을 마무리한 곳도 보길도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고산. 그래서 작은 섬에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만들려 했던 사상가. 고산 윤선도가 꿈꿨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남 완도에서 남서쪽으로 18.3km 떨어진 보길도는 땅끝 해남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무화도로 들어가 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다. 보길도 하면 윤선도라 할 만큼 섬 곳곳에는 그의 사연이 담긴 흔적들이 남아있다. 고산 윤선도의 이야기는 낙서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윤선도에 거쳐 낙서제다. 그가 처음 보길도에 들어와 짓고 살았던 집이다. 그는 이곳에서 책을 쌓아두고 독서를 즐겼고 아침에 닭이 울면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한 후 제자들을 가르쳤다. 낙서제라는 집 이름에서도 책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낙서제란 글을 읽는 즐거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낙서제 앞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 고산 유고 귀암 시편에 나오는 사령 가운데 하나로 고산은 이 바위에 올라 달맞이를 즐겼다고 한다. 고산은 낙서제 뒤편에 큰 바위와 숲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낙서제 뒤에는 소운병이라는 그 바위가 있는데 중국의 추자가 무의사에서 공부하던 그곳이 대원병이고 그 앞산에 소운병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과 흡사하다 해가지고 소운병이라는 그 바위의 이름을 지어 놓고 나도 추자같이 세상과 등지고 여기 와서 학문을 닦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소운병은 낙서제, 거북바위와 한 축을 이루고 있어 최근 낙서제 원형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윤선도는 1587년 지금의 종로구 연지동에서 태어났다. 8살 때 큰아버지에게 입양돼 전남 해남에 내려와 살았다. 해남 윤씨 가문의 노구당. 효종 임금이 스승이던 고산을 위해 수원에 집을 지어줬는데 그 일부를 가져와 만든 사랑채가 바로 노구당이다. 조선 중기 남인의 영수. 윤선도는 광해군 4년, 그의 나이 26세에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 유생이 된다. 광해군 4년에 26살 때 그때 그래 진사 1등으로 합격을 해갖고 정계에 나가게 됐는데 그 후에 이 고산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파란만장했다는 거. 이제 고집이 세고 강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배도 가고 그 학문적으로 대립이 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싸우기도 하고 조정에서도 일을 줘도 싫다고 그냥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해남에서 거의 기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른 말을 곧잘하는 강직한 선비였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결국 귀양을 가게 된다. 인조 반정 후 유배에서 풀려나 벼슬길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사직하고 본거지 해남으로 내려온다. 윤선도는 관직에 물러나 있을 때 대부분을 본거지인 해남과 이곳 보길도 부영동에서 지냈다. 그러면 그가 보길도까지 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42세에 문과에 급제해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곧 장차 효종임금의 스승이 된다. 1636년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선성으로 피신해 항전을 벌이고 해남에 있던 고사는 의병을 조직해 강화도로 향한다. 병자호란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결전을 준비하게 되고 소현세자와 그 왕손들은 강화도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된다고. 근데 그 소식을 여기 해남의 노구당이라는 데 기거를 하다가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 강화도로 이제 구출을 하러, 구원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분이지.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항복을 했다. 인조대 그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고사는 나는 이 세상과 같이 안 하겠다 해갖고 탐나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근방에 왔을 때 풍랑에 의해서 정박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이 황혼포라는 거야. 여기가 이 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점지해 둔 곳이다 라고 그런 말을 실제 했지. 평소에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의 어떤 이 부영동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이상의 세계를 혼자 이제 꿈꾸면서 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보길도의 부영동이다. 고사는 보길도와의 만남을 하늘이 나를 기다려 이곳에 멈추게 했다고 표현할 만큼 각별히 여겼다. 고사는 격자봉 아래 먼저 낙서제를 짓고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하나둘 만들어 간다. 높은 곳에 오르면 산세가 마치 연꽃처럼 보이는데 부용동이라는 마을 이름도 그가 지은 것이다. 그가 첫눈에 반한 보길도의 풍광은 낙원을 닮은 듯 그를 사로잡았다. 과연 그가 꿈꾸던 낙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그린 고산 윤선도. 그가 가꾼 정원 세연정을 보면 그가 꿈꾸던 세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 세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고산이 여기에 부영동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자연이 마치 물에 깨끗하게 씻겨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다고 해서 여기다가 정자를 이제 지었는데, 특이하게 관심을 가질 것은 온돌이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놨죠. 사방을 이렇게 탁 트여놨단 말이지. 거대한 하나의 자연을 여기다가 축소를 시켜놓고 자연과 함께 교감하고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이 세연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연못이지. 이걸 세연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연지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전체가 이 정자를 중심으로 사방을 뺑 둘러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한 가운데 정자가 있고, 또 정자 한 가운데 온도를 두고 있고, 여기 흘러 들어오는 물은 저쪽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자연물을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담수,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이 바위도 큰 바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7개의 바위가 있다고. 이게 칠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암. 이런 칠암을 이 연못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왜 그러냐. 이 흘러 들어온 물이 고이면은 썩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온 물이 항상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이한 방식을 발견할 수가 지금 있는 건데, 사투암인데 이 사투암이 뭘로 유명하냐? 여기서 고산이 저 옥소대를 향해서 이제 심심할 때 활도 쏘고 그랬거든. 그 활을 쏠 때 이 발을 요 코에다가 발을 딱 거치하고 이 활을 쏘던. 세연정은 담양의 소세원, 영양의 서석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정원으로 원림의 미학이다. 봄가을에 꽃피는 세연정도 아름답지만 눈이 내려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세연정에 감탄이 절로 난다. 고사는 남인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다. 고사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세계를 이 부영동에 고스란히 투영했다. 그는 맑은 날이면 가솔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연못에 배를 띄우고 자신이 지은 시조를 부르게 하고 동자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춤추도록 했다. 홍대와 저쪽에 서대, 그래서 또 위에 옥소대 해갖고 이런 대를 설치를 해갖고 여기에 그 채색 옷을 입히고 퉁소를 불고 춤을 추게 하고, 그러면 여기 물이 차 있을 때 그 노는 모습들이 그대로 그림자로 투영돼서 이제 즐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버텼던 고산의 그 어떤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건기에는 돌다리로 우기에는 폭포가 되도록 고안한 판석보는 윤선도의 과학적 건축학적 재능과 신미안의 산물이다. 여기가 세연정의 세연지 연못인데 연못을 막아놨어요. 근데 이걸 만든 기법을 보면은 이렇게 얄팍한 돌판을 고추 세운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이 안에는 비어 있는 거지. 빈 데다가 뭐를 채웠느냐? 회, 아주 강력한 회를 채워놓은 거야. 그 위에다가 또 이 돌판을 갖다 덮어버렸지. 그래서 판석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돌다리의 역할을 하지만은 물이 차면은 하나 이것은 물을 막는 보의 역할을 한다. 또 물이 넘치면은 이걸로 물이 넘쳐서 이쪽에서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지. 그럼 폭포가 떨어질 때는 속이 비어서 공명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가 보길도의 세연정을 비롯한 건물 25동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해남 윤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연정과 주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고집이 강했단 말이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산의 이상주의는 그가 독서를 즐기며 신선처럼 차를 마셨던 동천석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동천석실은 낙서제 맞은편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절벽 위에 한 칸짜리 거처를 지어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 칭했다. 이곳은 고산이 보길도에서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런 암벽으로 형성된 바로 이곳에다가 동천석실을 지어서 하늘에서 마치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국으로 여기서 동천,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라는 어떤 이름을 짓고 자기의 그 이상적인 그 꿈을 현실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고산은 이곳과 세연정 등지에서 여러 시와 문학을 탄생시켰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는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정치와 어부들의 생활을 잘 노래하고 있다. 앞강에 안개 걷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썰물은 밀려가고 밀물은 밀려온다. 지거덩 지거덩 어여차.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그 당시에 사림, 유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유배를 당했거나 또는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초야에 묻혀서 조선 시가 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송강정철, 박인로, 송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산 윤선도 같은 사람. 또 이 고산 윤선도의 이제 외가 쪽으로 5대 후손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인데 강진에서 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목민심서라든가 뭐 경서유표라든가 뭐 이런 그 책들을 지은 것처럼 그 시절에는 다 이런 선비들이 이 정치 생활을 하다가 그 서로 당파랄까 붕당에 휘말리면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귀향을 한다거나 고향에 내려와서 이러한 어떤 시가 문화를 형성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지. 고산이 쫓던 이상은 매번 현실 정치와 부딪히기 일쑤였다.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조정. 그는 남인의 우두머리로 서인 세력과 맞서다 2번이나 유배길에 올랐다. 20년에 달하는 유배 생활과 19년 가까운 은거 생활. 벼슬을 받고 사직한 곳도 여러 번. 현실과 부딪혀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고산 윤선도. (81세의) 나이에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보길도로 돌아와 4년을 보낸 뒤 85세의 나이에 낙서제에서 생을 마감한다. 보길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유적지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우암 송시열의 글씨바이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이곳에 오게 한 걸까. 윤선도의 정적이었던 서인의 영수 송시열도 운명처럼 이 보길도와 인연이 있다. 숙종이 세자를 책봉을 하는데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계비가 낳은 아들이 훗날 이제 20대 왕 경종이 되는데 서인들은 성리하게 명분에 이건 안 맞다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인 세력인데 그 숙종과 서인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가고 있는데 자기랑 하나가 돼 있는 이 서인 세력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세자를 책봉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또 상소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숙종이 이제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83세, 적지 않은 이 나이에 탐나도 지금 말하는 제주도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귀향을 가다가 보길도 인근에 와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우연찮게 이 지금 글심바위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상륙을 하게 된 거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한탄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몸을 갖고 바다 한가운데 내가 와 있구나. 내 한 말 한마디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한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고 왕에 대한 서운함, 또 반면에 왕에 대한 그리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또 이러한 것이 이제 교차되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 글 속에 고스란히 이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윤선도와 그러면은 송시열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당대의 정치적으로도 또는 이 학문적으로도 성리학적으로도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다. 동시대. 우연찮게 윤선도도 어떤 풍랑을 맞아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고 윤선도의 어떤 은둔 생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정적 관계에 있던 그 송시열도 우연찮게 마지막을 여기에 와서 이러한 사연도 남기고 또
죽음도 맞게 됐다라는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 흔히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자 내일의 길잡이라 말한다. 300년이 지난 오늘도 당파와 계파 싸움, 적폐 논쟁은 여전하다. 연산군 때부터 중종, 명종 이런 시대에 4대 사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4대 사화.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명분이에요, 명분. 이 명분 논리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광해를 거치면서 인조, 효정, 현종, 숙종 파란만장한 이 당파 싸움, 칼기갈기 찢어졌는데, 동인과 서인이 있었다면은 동인은 다시 소북과 대북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그 세력은 또 다른 세력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조선시대에 그러한 그 분파의 정치 행태를 이어왔다. 그럼 그것은 결국은 뭐를 초래했느냐? 외세를 불러오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라를 잃게 했고, 동족의 상관까지 초래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날 보면 또다시 동과 서로 나누어졌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계파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들의 명분만 주장하는 시대가 그 조선시대 상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전혀 다르지를 이제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꼭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이 보길도에서 이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정적 관계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바로 이 송시열과 윤선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또 역사를 놓고 오늘의 현실을 대입을 시켜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보길도의 자신만의 이상, 낙원을 건설하려 했던 고산 윤선도. 하나 그가 바라던 세계는 어쩌면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했던 것일지 모른다. 그가 따르던 성리학의 뿌리 유교를 비롯한 종교의 경서들에는 하늘이 정한 때가 돼야만 이상세계, 천국, 무릉도원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고사는 모두가 바라는 이상세계, 유토피아가 언젠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